딜사이트 마감 노트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재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혁입니다.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주요 이벤트에 대한 대기 모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주요 이벤트, 단연 잭슨홀 미팅이겠죠.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주게 될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B컵보다는 C컵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시장 전략들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쪽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 약보합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을 끌어줬었던 쪽,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펼치고 있는데요.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수는 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0.62% 밀리면서 2680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수는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는 쪽은 있습니다. 실적 매력도 부각되고 있는 조선 쪽 오늘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밸류업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금융주도 시장 대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간단하게 점검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쪽도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자, 코스닥 쪽은 외국인의 매도세 속에서 오전 한때 잠깐 상승하기도 했는데 오후 들어서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0.6%대까지 낙폭이 좀 커지긴 했는데 780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반도체 소부장 쪽이 조정을 받으니까 수급이 역시 테마 쪽에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엠폭스 이쪽에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코로나는 국내에서 환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엠폭스는 WHO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이쪽의 관련주들 추억의 이름들까지 좀 다시 소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포르투갈에서 또 테슬라 차량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죠. 이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 역시 큰 이슈들을 앞두고 우리 시장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후장 그리고 이번 주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딜사이트 TV 마감노트 폐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와 함께 하시죠.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 정리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IM증권 이화진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오늘 먼저 바이오주 개별 종목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의 개막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엠폭스의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수혜주도 그에 따라서 확대되는 양상인데요. 코로나 때처럼 교육주 수혜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바이오주 시장 안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오주 내에서도 좀 개별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이슈 위주로 오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유한 양행이 상당히 돋보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데 유한 양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그동안 주가가 조금씩은 좀 빠져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항암제 시장에서 이제 미국 FDA 시장, FDA 이제 승인을 받고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는 이제 계기 최초의 회사가 나오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최초로 시작한 거는 이제 오스코텍의 자회사였던 제너스코에서 이제 오스코텍이 유황양행에 기술 이전을 했고 유황양행이 이제 글로벌 빅파마인 얀센에 이제 글로벌 판권을 이제 넘기게 되기 때문에 이번 주 22일 날 FDA 승인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히 승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한 4분기나 아니면 내년 초쯤에는 유황여행과 오스코텍이 1,000억, 그러니까 800억에 대한 이제 로열티를 받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렉나자가 계속 추후에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 대비해서 얼마만큼 북미 시장 침투율이 올라가느냐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를 좀 보이곤 했습니다. 이번 아스코에서도 아미반타마 SC랑 이제 레이저 티닙 그 생존율 효과가 워낙 이제 잘 나왔었기 때문에 결국 병원에서 이제 타그리소냐 아니면 렉나자 선택에 따라서 결국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북미 시장의 침투율이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만주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펩트론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중 이슈가 있었는데요. 사실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실망감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 계속해서 확실한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비만주 쪽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한 1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작년 한 7월 달에 이제 그 펩트론 장기 지속형 이제 플랫폼이 우리 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 쪽에 기술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슈가 아마 이때 한번 나왔었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장기 지속형 플랫폼은 당분간 인상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물론 우리가 애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게 되는 것보다 물론 월 한 번씩 보는 게 더 좋겠죠. 더 좋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고용량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구토 증상이 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부작용 이슈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못했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하는 방식과 펩트론 방식은 다르긴 합니다. 스마트 대포 같은 플랫폼 자체가 그래도 일단은 임상에 대해서 데이터는 생각보다 좋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을 해왔던 일랄릴리 관련된 이슈들, 실제로 지난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광복절 이전까지는 계약 조건이 너무 안 좋았다 얘기가 사실은 나오긴 했습니다. 나오기는 했었고, 그러다가 금요일 날 이런 소문들이 계약을 안 했나 보다 해서 이제 10% 이상 빠지다가 막판에 유증을 했는데, 물론 이게 결국은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시장에서 스마트 대포의 그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 시장에 좋으면은 우리가 한 달 전에 ABL 바이오 보십시오. 1,400억 하는데 굳이 주주들에게 정지 안 했습니다. 삼자 배정들 통해 가지고 1,400억 그대로 다 자금 조달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내년에 차세대 ADC 이중항체 전임상 등록해볼게 대신 1,400억만 빌려줘. 이게 했는데 ABL 바이오는 그게 됐단 말이죠. 그럼 펩트론은 왜 그렇게 안 했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작년부터 MT의 물질 이전 계약이 계속 꾸준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는 굳이 오히려 저는 투자자들에게 불안 심리만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계약했으면 계약한 걸 나와주게 되면은 충분히 투심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주주들에게 돈을 빌릴 필요가 있었을까? 불안 심리가 확대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펩트론에 대해서만 당분간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비만주 전체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 노보노디스크 실적이 부진했지만 일라일리는 잘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비만 치료제의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 결국에는 경쟁이 본격화되고 향후에 이런 비만 치료제 약가 인하가 되게 되면 단순히 이제 이 두 개의 경쟁에서 향후에 또 로슈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결국 이제 비만 치료제를 다 좋은데 가격이 워낙 비싸지만은 향후에 경구용 치료제도 나올 거고 패치형도 임상 일상이 있는 만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갈 수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장기 지속형이 안 좋다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도 신기술을 좀 더 준비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은 장기 지속형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점은 조금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비만 치료 전체가 이제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뭐 경구용도 있고 다양한 효과를 쓸 수 있는 바이오 베타 버전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펩트론 개별적인 이슈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는 개별 종목 이슈로 봐야 한다. 비만 시장의 성장성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생물보안법 이슈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4달이면 판가름이 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최대 수혜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함께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장 안에서는 상승 출발 이후에 음봉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충분히
이미 숫자로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때. 물론 바이오시밀러를 제외한다라고 하게 되면 3분기 때 더 보여줘야겠죠.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수혜는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빅파마 업체들의 공급 계약이 하나둘씩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이나 올해 초에 또 내년 올해 말이나 또 송도 5공장까지 완공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CDMO 관련 수혜는 충분히 받을 수 있고, 바이넥스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셀트리온 등 새로운 고객사가 확대되는 점에 중점을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 다음 달에 통과된 이후부터는 숫자만 보신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화진 과장님 바이오주 내에서 관심주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뭐 앞에 종목도 괜찮긴 하지만은 네. 이제 알테오젠도 이제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일본 그 NK 트레이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빨리 복귀를 했고 지금 30만 원대 가격을 굉장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번 주가 랭나자긴 하겠지만은 9월 23일, 9월 22일에는 머크의 키트루드 SC가 임상 3상이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아니면 그 이전에 ADC, SC 관련된 기술 이전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텀식 계약은 했습니다. 텀식 계약은 했다는 건 이미 그 박순 회장님께서 이미 한번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ADC, SC 이후 그리고 머크 키트루드 SC 임상 3상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밸류 가치가 이미 최근에 엄민용 에너지 37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산토즈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 이제 공급 계약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밸류가 한 단계 나왔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은 가격대는 좀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게 7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저는 이 차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바이오 회사들 대비해서 현금성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도 없고 결국에는 계약에 따른 모멘텀이 시장에서 점점 더 부각된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우리나라 바이오에서는 일단은 탑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내에서 불변의 탑픽 알테오젠. 지난번에도 알테오젠 꼽아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알테오젠의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게임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독일에서 게임스컴이 개최가 됩니다. 게임주 투자자라면 굉장히 주목하고 계실 이벤트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한다고 들었는데 특히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그 무게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스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일단은 세계 3대 게임쇼입니다. 가장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신작을 앞둔 회사들이 여기에 전시를 하게 되면은 총 16개 부문에 대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년 전에 네오이즈의 피해 그릇이 상관왕을 차지하고 그때 2022년 9월달 이제 주가 이후에 주가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 70% 이상 올라왔었던 부분이었고 그게 향후에 그 다음 해에 판매가 됐을 때 그 판매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K 게임이 거의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외국 유저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은 2021년도에 엘든링이 그 이후에 한 달 만에 거의 한 2천만 장 이상 판매고를 올렸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 생각으로는 이제 물론 크래프톤의 인조이 같은 경우도 오픈로드 형식의 하반기 지금 베타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시장에서 저는 충분히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 국내에서 제일 관심이 있는 거는 펄어비스겠죠. 붉은 사막이 물론 작년에도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올해 30분 유저 시연회가 있습니다. 애초에 2년 전에도 네오이즈 피해 그릇이 유저 시연회에 따라서 특히 뭐 유튜버들이나 SNS 상에서 엄청난 이제 각광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도 바로 반응을 좀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번 게임스컴에서 결국에는 시상은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나올 거고요. 이제 21일은 이제 수요일이겠죠. 수요일에 이제 본격적인 개막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크래프톤, 네오이즈, 하이브, IM 그리고 넥슨 게임즈 정도가 아마 이번에 출범하는 작품들이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업체들이 이제 출시가 예상되고 수혜가 예상되는데 그 안에서 단연 탑픽은 펄어비스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펄어비스가 뭐 이미 우리가 넥슨 게임즈 퍼스트 딘센던트 그리고 스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가 콘솔 게임 시장에서 사실 엄청난 선방을 했습니다. 거의 글로벌 1위를 5월부터 거의 8월 때까지 계속 꾸준히 순위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타자는 저는 퍼러비스의 붉은 사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앞에 있는 게임들은 일반적으로 얼리얼 엔진 5를 기본적으로 탑재를 했지만은 퍼러비스 같은 경우는 블랙스페이스라는 자체 게임 엔진을 개발을 했고 이걸 탑재를 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비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절감이 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 시장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받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내년 상반기에 출시하게 되었을 때 그 기대감은 좀 주가에 빨리 선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래프톤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게임주 중에 대장이기 때문에 크래프톤이 가야지 다른 게임주도 갈 수 있다. 그 온기가 확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과연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물론 BGM이라 하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자체만으로도 이미 크래프톤에서는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물론 작년 3분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바닥에 14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그 두 배가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는 BGM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 이제 좀 한계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신작 두 개, 다크앤다크랑 이제 인조이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얼마만큼 분위기가 달아오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좀 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오랫동안 사실 크래프톤의 사실 단점이었어요.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 나왔는데 콘솔 나왔지만 2년 전에 실패했죠. 그 이후에 이제 새롭게 콘솔작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오픈월드는 사실 누구나 게임을 할 수 있는 뭐 제2의 신즈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는 있으니까, 물론 아직까지 저도 유튜브를 최근 통해서 보긴 했습니다. 잘 만들긴 했는데 아직까지 여러 조금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한다게 되면은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게임주 얘기하면 콘솔 게임 쪽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서 이쪽은 잘 문외한인데 콘솔 게임의 이 파이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관련된 종목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들 많이들 하시던데요. 그나마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어떤 쪽이 좀 잘하고 있나요, 이쪽을? 시프트업이랑 넷슨 게임즈 사실 이 두 개로 압축시켜야 된다 봅니다. 크래프톤 칼리스토 프로토콜 실패했습니다. NC소프트 스루넨 리버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네오지더 피그지 또 뭐 200만 장, 300만 장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 이거는 애초에 고사양에 대한 게임이 트리플 A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선방을 좀 했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넷슨 게임즈와 시프트업의 공통점은 애초에 서브컬처 장르를 공략을 했고, 흔히 말하는 좀 선정적이고 약간 자극적인 그런 게임을 통해서 시장을 좀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크래프톤의 인조이가 살짝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쪽에 통하는 버리고, 우리 애초에 클래식한 이런 기본 게임은 네. 과연 퍼러비스가 이거를 깰 수 있느냐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래픽은 좋긴 한데 이게 네. 게임성이 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만큼 만약 이번에 유저 시연회가 정말 반응이 좋으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판매량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엠폭스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유행한 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재작년에 또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과거와는 좀 양상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게 코로나만 문제였으면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결국에는 원숭이 두 창, 엠폭스라고 하죠. 이 두 개가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한 번에 좀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반역 체계에 대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긴급한 상황까지 좀 왔다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WHO에서도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이미 비상 선포를 임한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뉴스가 계속 각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진단 키트랑 마스크 공급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미코바이오메드나 진현생명과학이나 대다수 종목들이 지금 이미 2배 이상의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변동성 차례이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오늘 좀 교육주 관련까지 지금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네. 이미 기존에 진단키트 올라왔던 거에서 지금 종목 돌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이런 테마의 끝은 이 종목들 군에서 다양하게 종목들이 돌아가는 측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새롭게 지금 진입을 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나 아니면 WH에서 얼마만큼 이 대응을 빨리 하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테마적으로 빨리 끊길 수 있다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다음 주까지 뭐 35만 명이다 뭐 이런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지난주 지난주까지는 아예 데이터 자체가 이게 기록이 안 남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섹터에 관련해서는 조금 변동성에 주의하자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이 테마가 빨리 종식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정말 테마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뭐 진단키트 쪽 움직이는가 싶더니 음압병실, 원격의료, 교육주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 교육주 다시 한번 또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교육주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시는 거? 그냥 진짜 단순히 테마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뭐 일단은 뭐 초등학생들이나 약간 유아 쪽에서는 일단은 뭐 만약에 등교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교육주 특히 인강 쪽에 대한 수요는 이제 커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 한 달 이상은 전 가지는 않을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대유행 조짐이 보통 4개월, 5개월 정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게 결국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로 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엠포스가 같이 복합적으로 잘 섞여서 이미 환자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안정화되고 흐름이 빨리 이제 방역 체계가 이게 방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교육주는 생각보다 여기서 산다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엠폭스 관련주 중에서 그나마 이 종목은 좀 괜찮아 보인다 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시즌이 그나마 우리가 2020년도에 이제 봤던 종목들 중에서 가장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이고 네. 실적도 그때는 이제 그런 진단 키트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좀 움직였었기 때문에 근데 미코바이오메드도 오늘 상한가를 가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대략 한 분기 매출이 한 300억 정도가 나왔지만은 결국 영업이익은 적자였습니다. 지금도 오히려 20억에 30억, 40억 적자인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수젠텍이나 시즌 같은 회사들 뭐 물론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는 거냐라고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제가 먼저 시즌 먼저 얘기했는데 결국 네. 대원제약 쪽으로 대원제약. 네, 사실 오늘 처음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콜대원 이제 품절 이슈가 서서히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 감기약이나 이런 일반 약에 대한 초창기 그런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대원제약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엠폭스 확단에 따른 반사 수혜주 대원제약 쪽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쪽도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배터리 화재 사고 이후에 전고체 쪽이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고체가 상용화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서로 상충된 이야기들 나오던데요. 전고체 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삼성 SDI가 26년, 27년을 알고 있고 일단 LG 엔솔이 제가 알기로 오히려 더 생산을 좀 지연시킨 얘기가 최근에 좀 나왔던 걸 보고 네.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그런 측면이면 삼성 이제 SDI 쪽의 레이크 머티리얼이나 아니면은 한남화성과 같은 종목들이 이미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 시기가 충분히 좀 땡겨줄 수 있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SDI 관련 밸류체인 쪽으로 좀 보는 게 좀 맞다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삼성 SDI 관련된 밸류체인 바라보자라고 전고체 테마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장 이슈노트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이죠.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시죠. 자, 왜 나만 못 사? 안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겁니까? 뭐 못 사는 거겠죠. 뭐 안 사는 걸 수도 있고 네. 사실상은 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시장에서 이렇게 강한 종목들, 뭐 강한 이슈 있는 종목들이 맨날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종목만 사실 추격 매매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강태공 전문가가 뭐 추천해주는 바닥에 있는 종목 그냥 편하게 사놓고 기다리면은 충분히 상한가 이런 수익 가능한데 왜 자꾸 올라가는 종목 추격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제 주변 지인들한테도 좀 사지 마라. 이런 건 사는 거 아니다. 맨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맨날 하는 얘기가 왜 나만 자꾸 못 사냐고. 쟤도 사는데 왜 난 못 사. 아씨 쟤도 샀잖아. 쟤 샀잖아. 왜 난 못 사.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뭔가 이 불평 불만에서 나오는 말을 딱 이렇게 합치니까 이 종목명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갈수록 연기가 느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바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젠입니다. 요즘 정말 뜨거운 종목이죠. 사실 정말 이 방송 시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좀 뒤늦게 골라오신 게 아닌가. 분명히 제가 원고를 이제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아침 9시 이래요. 네네. 시젠이라는 종목이 당시에도 주가가 한 3%, 5% 이랬던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근상한가를 좀 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 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 시장 보면 알겠지만 또 코로나라든지 엠폭스라든지 이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만 좀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PCR 관련된 유전자 증폭 기술이라고 또 하죠. 그래서 이 증폭 전문 기업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뭘 하느냐, 유전자를 증폭한다는 거 말 그대로 이 유전자를 통해서 뭘 한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어떠한 질병을 검사하는데 굉장히 이 기술이 많이 활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하는 이런 섹터로 좀 엮이는 그런 기업이다 좀 보시면 좋고, 키워드만 사실 오늘 본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올라가야, 제가 이미 좀 늦게 들고 온 게 아닌가, 방송 시간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좀 생각할 정도로 네. 어쨌든 이 종목 역시도 모멘텀은 괜찮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모멘텀 3가지 정리를 해 오셨는데요. 바로 띄워주시죠. 네, 코로나 재유행 역시 나오는데 아마 3년 전에 이 종목을 한 주 정도는 다 사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아마 이 종목이 당시에 유명했죠. 이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멘텀이다 보니까 아까 진단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유명했고 신풍제약이라든지 당시에 정말 유명했던 이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시젠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재유행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나 이제 물론 이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떠한 정책을 이런 걸 과거처럼 우리가 집합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 어떠한 이 마스크를 쓰세요 이런 걸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이런 거에 대한 아직까지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정부와 별개로 지금 공공기관이라고 우리가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필수는 아니어도 강력하게 권고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권고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권한다라는 표현이겠지만 이걸 강력하게 권한다라는 거는 어찌됐든지 이 유행 조짐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재유행 관련해 가지고 이 진단 키트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 수요도만 본다 하더라도 이 지금 수요도만 본다도 한 3배 정도 이상은 증가했고 이 가격이 3배 정도 이상 증가했고 수요도가 한 10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 진단 키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이 진단 키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 이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젠이라는 종목 역시도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서 지속적인 상승을 흐름을 탈 수 있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도 중요하죠. 우리가 사실 제약 바이오, 코로나 진단 키트고 이런 것만 가지고서 이 종목을 매수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상의 지금 시장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지 마세요라고 말리는 이유가 이미 출발한 종목입니다. 출발한 종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 좀 말리게 되는데, 이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또 그거와 별개로 우리가 지금 이제 또 최근에도 얘기했지만 AI 관련되어 있는 섹터, 모멘텀 산업 수혜 이런 것들도 눈여겨봐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이제 기술 공유 사업을 협력을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공유 관련돼 있어서 지금 이제 분자 진단에 대한 또 새로운 시장을 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분자 진단을 통한 또 어디로 영역이 넘어가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AI 섹터로 또 넘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서 AI를 통한 또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시장으로서의 진출이다라 좀 보시면 좋아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이 만난다라는 거 사실상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헬스케어, 인공 디지털 헬스케어가 되었든지 인공 의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엮여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젠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이제 또 헬스케어 관련돼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서 이제 AI 관련돼 있는 반사익 수혜 모멘텀 섹터 이런 걸로도 우리가 테마를 편승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사실 이 시젠이라는 기업 자체가 그냥 헬스케어 관련돼 있는 반사익 모멘텀만 있어요라고 하면은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이 시젠이라는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이 헬스케어 관련돼 있는 모멘텀으로서 눈여겨 보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또 이제 삼성이 드디어 뭐 한다 했습니까? 보핏을 출시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보핏을 출시하면은 보핏 자체가 웨어러블 헬스케어 로봇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뭐다? 웨어러블 로봇으로서의 이런 로봇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 또 다시 시장 상승, 편승 이런 거에 대한 강한 상반 기대를 좀 이제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로봇과 별개로 이제 웨어러블 헬스케어 로봇이라 말씀드렸죠. 그럼 이게 뭐다? 또 헬스케어 영역으로도 보핏이 넘어가게 되면서 앞으로의 이전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의 또 상승 이런 것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젠이라는 종목이 지금 뭐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서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서의 반사익 수혜로도 충분히 상승 흐름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또 2분기 매출이 흑자 전환에 또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는데 이제 1,000억 정도의 규모로서 이제 흑자 전환이 매출이 나와주면서 성공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지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시젠이라는 기업이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진단 키트 반사익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진단 키트를 통한 실적이 하나도 지금까지 반영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진단 키트라는 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판매량이 둔화됐어요. 그럼 사실상의 진단 키트를 통한 실적은 없었다라고 보는 게 좋은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유전자 증폭이라는 건 보통 진단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젠이라는 기업이 이 코로나 진단 키트를 제하고 뭐다? 폐렴이라든지 이제 백일해라든지 뭐 이런 호흡기 이 호흡기 관련되어 있는 진단제, 호흡기 질환 관련된 진단 제품을 또 이제 같이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지금 뭐가 됐다? 2분기에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다라고 분명히 분기 매출 말씀드렸는데 네. 아까 방금 또 뭐라 했어요? 이제 코로나 관련된 진단 키트 매출을 안 더해진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진단 키트가 뭐 하고 있다? 지금 이제 가격이 3배 정도가 상승했고요. 수요가 10배 정도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8월, 9월까지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의료기관에 이 진단 키트라든지 마스크의 수요가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봤을 때는 이 추가적인 3분기 매출 실적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시젠이라는 기업이 지금 충분히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젠이라는 종목에서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시젠이라는 종목이 지금 오늘장에 좀 강한 상한가 흐름을 좀 가지고 있어요. 상한가 흐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젠이라는 종목이 지금 이 강한 저항을 좀 맞고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격 전략이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장중에 28,000원 아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8,000원 아래에서의 이제 분할 매수 포지션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이 사실 강한 저항이에요.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뭐 사실 이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하겠다 뭐 이런 거를 노리기보다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오늘 매수 기회를 28,000원 아래로 주면은 매수 접근을 해보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보내주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보고 있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를 4만 원 정도로 보시면서 홀딩하셔도 괜찮고요. 손절 가격은 뭐 2만 원까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2만 5천까지 봐야 되고 이게 지금 하단에 깔린 가격 전략이 오늘 아침 9시 막 이때 제가 보내드릴 가격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만 목표가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규로 접근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솔직하게 권하시겠습니까? 저는 늘 얘기했지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사실 매수하시라 말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신규로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 그냥 보내주시고 올라갈 종목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좀 매매를 쉬시고 내일 더 좋은 종목으로 제가 또 준비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잠깐 있을 때 강태구 전문가 휴대폰 한번 좀 소리 한번 꺼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코로나 재유행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기술 공유 협력 그리고 코로나 진단 키트로만 알고 있는 이 종목이 지금 이번에 2분기에서
코로나 진단 키트를 제외하고 나서도 매출이 탄탄하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이 있지만 오늘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좀 심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 되셨죠? 자, 네네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시죠. 자, 제 싸움 잘해.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 남자들이 좀 그러죠. 남자들이 막 기분 나쁘고 하면 이제 쟤 그냥 쟤 막 이기는데 쟤 싸워야 되는데 이제 싸울 거예요. 그냥 기분이 안 나빠,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러면 이제 싸워야 되는데 남자들이 또 간을 많이 보죠. 야, 근데 쟤가 좀 싸움 잘하니? 쟤 세니 쟤? 쟤 세니 쟤? 좀 세? 어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저 친구가 좀 세냐, 자, 세니 젠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자, 띄워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센 종목이 나왔습니다. 세니젠. 자, 어떤 기업인가요? 이 세니젠이라는 종목, 사실 오늘 참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 사실 아무도 모르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사실 이 종목을 아까 그 얘기했던 것 시젠이 올라갔는데 뭐 어떨까요? 물어봤다고 하면은 이 종목 차례 사실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이 종목이 또 갑자기 상한가에 갔어요. 상한가갔어요 지금. 상한가가지고 오늘 참 이게 약간 좀 머쓱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뭐 수익을 주지 말라라고 한 거지 뭐 괜찮아요. 올라갈 종목 많으니까 간 종목 보내주면 되는 거고 네. 일단 세니젠이라는 종목은 일단 식품 제조 및 유통 관련된 이런 식품 위생 뭐 이런 쪽으로서의 좀 관련돼 있는 사업 영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와 제품 제공한다 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고 일단 키워드를 보시면은 이 종목을 지금 원래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한번 좀 볼게요. 네, 자, 세 가지 모멘텀 띄워주시죠. 자, 일단은 국내 유일이라 좀 보시면 좋아요. 지금 이제 식품 안전 전문 업체다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 K푸드 열풍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불게 되면서 이 우리나라가 수출에 대한 이런 집중을 굉장히 많이 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해 있어서 이 K푸드 열풍의 쌀 가공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뚫으면서 지금 최대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침체를 뚫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 식품에 대한 수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입니다. 네. 그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뜨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니젠이라는 기업 자체가 제조 및 유통하는 데 있어서 위생 안전 관련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K푸드 열풍 속에서 실질적인 수의 반사익으로서 우리가 지속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게 세니젠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세니젠이라는 기업이 이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종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게 진단키트 수출 허가 승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아무도 모르냐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상장된 주식이 아니면 사실상 하등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니젠이라는 기업이 원래 이 진단키트 관련해 가지고 이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웬만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안전, 식품 안전 뭐 이런 쪽으로 엮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그냥 보면은 노로바이러스 아니면 로타바이러스, A형 간염이라든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진단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뭐 키트 같은 거를 이 기업이 생산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이게 엠폭스 관련주로도 또 예, 엠폭스로 꼽히더라고요. 관련도 엮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지금 이제 그 제네릭스라고 해서 이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되어 있는 수출이 허가 승인을 받았었는데 이게 언제 받았냐고 하면 당연히 이 기업이 상장되기 전이에요. 우리가 예. 코로나라고 해봐야 당장 2020년도, 2021년도 이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니젠이라는 기업이 그 당시에는 비상장 기업이었습니다. 세니젠이라는 기업이 나중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년도 정도 이때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고 하면은 이 기업이 뭐 사실상에 이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 올라가고 싶어도 이거 뭐 어떤 사람이 비상장 기업을 갑자기 뭐 이거 코로나 관련 반사익 수혜주의 하면서 비상장 기업을 갑자기 내가 뭐 5배 주고 사겠어요? 안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상장 기업이었기 때문에 세니젠이라는 기업 자체는 아무도 모르는 진짜
아무도 이 코로나 관련 수혜주다라고까지 몰랐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뭐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임에도 절대로 오르지 못했던 종목이 세니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진짜 뭐 세니젠이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잘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강한 상승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주 중으로 상한가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오늘 이제 아침 9시 이때 원고를 보내드렸던 건데 네. 사실 이게 뭐 지금 벌써 상한가에 가버리니까 좀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만은 예, 예. 뭐 사실 그럼에도 세니젠이라는 종목 무리해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말리지는 않아요. 이제 말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시젠이라는 종목과 세니젠은 다른 게 뭐냐? 시젠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2020년도에 최고점을 막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만들었다가 죽었다가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 이제 그 마지막 우리가 좀 나쁜 표현을 하면은 좀 이제 물량을 넘긴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반등을 하는 척을 하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엑시트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사실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고 시젠 같은 경우는 세니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세 번째 키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모가 대비해서 이제 3분의 1 이제 한 30% 정도예요. 이제 이제 좀 올라가지고 반토막보다 조금 아래니까 이제 뭐 어쨌든 한 마이너스 60% 정도 보면 좋은데 어쨌든 세니젠이라는 종목이 지금 공모가가 원래 한 10,000원대였습니다. 10,000원대였는데 지금 이제 이제 상한가 4,000원대라는 거는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종목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추가적으로서 주가 뭐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정말 상승 탄력을 받아준다고 하면 열린 자리가 10,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세니젠이라는 종목은 지금도 뭐 매매를 하겠다라고 말리지는 않는 종목이고 다만 이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니젠은 이제 제가 이 원고를 보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지금 제가 이제 3,400원 이하로 매수 가격을 잡아드렸어요. 왜냐고 하면 원고를 보내기 전에 딱 이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게 일단 3,400원 아래로 잡아드리긴 했는데 지금 일단 뭐 좀 수정을 할게요. 만약에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세니젠은 그래도 보다시피 완전 차트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완전 쭉 무너졌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4,000원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위로는 굳이 뭐 매수하시라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4,000원 아래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뭐 분할 매수 관점 잡고 매수 접근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세니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6,000원 정도까지 네. 이제 저항대가 이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켜보면서 6,000원 정도로 목표가 보시고요.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 2,5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들고 가셔도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세니젠이라는 종목 좀 소개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유일 식품안전 전문 업체이기도 하지만 코로나와 엠폭스 모두 테마의 관련주로 지금 묶여 있는 세니젠이라는 종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제 두 종목 모두 다 이제 아침 9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30%씩 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제 강태공 전무가 이거 흐름 보고 골라온다라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주고 싶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제가 무슨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제가 뭐 그 여러분들만 이거 언제가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뭘 보고 추천하냐고 하면은 이 종목이 이제 장중에 차트가 만들어져서 빠르면 뭐 내일 정말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갈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이 나왔구나 생각되는 종목을 9시에 바로 이제 원고로 보내드려요. 이제 찾아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트가 만들어졌던 종목인 만큼 이 수급이 붙음으로써 또 상승하는 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상한가 비슷하게 불기둥이 이제 솟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봐야 한다. 이렇게 강태웅 전문가가 또 말씀을 앞서 해주셨고요. 자, 이제 지나갔던 종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자동차가 아프다면서 차백신 연구소를 가지고 오셨었는데, 자, 이 종목이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는 20%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전략 들려주실까요? 일단 차백신 연구소도 지난 이제 금요일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오늘 바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추세이네요. 다만 이제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5,500원대가 이미 저항대를 맞고 빠지는 자리였고 이미 저항에서 물량을 소화시킨다는 건 나쁜 흐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500원대만 크게 안 깨준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열린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냥 얼마든지 저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얼마까지 정도로 원래 말씀을 해주셨었죠? 저는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한 6,500에서 8,000원 이 사이까지는 봐도 될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종목도 하나 있습니다. 푸드나무인데요.
자, 최고가 기준으로 45%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것도 추가 전략 알려주실까요? 푸드나무 같은 경우가 역시나 아쉽게 이제 장기평을 맞고 좀 죽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죽고 있는 추세에서 다시 한번 지금 돌리고 있다라는 거는 오늘 사실 이건 종가에 집중할 만해. 사실 오늘 종가에 집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차트는 그냥 사놓고 언젠가 가겠지 노래를 부르시면은 10,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예. 지금 중요한 거는 오늘 종가 사실 4,000원대를 뚫어내는지 못 뚫어내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종가를 좀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진짜로 이제 주식 사놓고 언젠가 가겠지 노래 진짜로 부른 적 있으십니까? 아, 저는 사실 안 불러요. 저는 뭐 굳이 왜냐하면 이 언젠간 가겠지를 부른다라는 거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고 저는 아, 이미 예. 갈 걸 알고 있는데 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이 뭐 자녀분들 키우는데 다 알아서 잘 좋은 사람 될 거 다 믿고 있는데 뭐 언제 가냐, 언제 취직하냐 하면은 자식 삐뚤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믿고 예. 기다려야 돼요. 이 강태훈 전문가의 정말 독보적인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자신만만, 네, 언제나 여유 넘치는 모습, 네, 보기 좋습니다. 자, 강태훈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이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역발상 투자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제 좀 장 분위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메가 이벤트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잭슨홀 미팅. 네, 이제 이런 걸 두고 약간 좀 몸살이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핫한 요새 이슈가 이제 코로나 백신 진단 키트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게 결국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추가적인 수급이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거품이 빠지면 또 상당히 또 손실로 접어드는 투자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확실하게 이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오는 전략으로만 가셔야지 이걸 중장기적으로 뭐 한 3배, 4배, 5배 그렇게 수익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진 않아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다 도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이제 2분기 때 어떤 종목들이 이제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조금씩 뭐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잘 보시면 좀 추가 투자하시는 데 참고를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장이 약간 몸을 사리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라든지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거나 혹은 이제 실적이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테마에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리포트 열어볼게요. 자, UIL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하나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목표가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자, 과거 경쟁사 경험상 가파른 주가 상승 기대, 본업인 휴대폰 부품의 부문이 캐시카우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신규 진출 사업인 전자담배 부문 압도적 성장, 그리고 국내 유일 글로벌 1위 기업 고객사 확보.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담배 관련주인데요. 자, 전자담배 시장이 꾸준히 성장 중인데 한번 시장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예, 이게 글로벌 담배 시장이 그 유해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몸에 안 좋은데 많이 팔려가지고 수익을 내서 그 부분을 투자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글로벌 담배 시장의 연초라고 하는 연초 시장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조 시장입니다. 연초 시장이 천조나래요.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중국
영국 국영담배공사라고 하는 업체가 45.6% 시장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BAT라고 하는 게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라고 해서 이제 영국과 미국의 합자 회사인 12.2% 시장 점유율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립 모리스가 12.1%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JTI라고 하는 이제 일본 트레이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업체가 8.8%. 그래서 4개 기업이 거의 글로벌적으로 약 80% 점유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쪽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국내는 KTNG, 우리나라고 치면 이제 한국담배인상공사가 65%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필립 모리스가 15%, 그리고 BAT가 9%, 그리고 JTI가 나머지를 보유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그 연초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유예하기 때문에 계속 국가에서는 이거를 이제 제재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전자담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해성이 조금 더 그러니까 연초보다는 전자담배가 조금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다른 국가에서는 이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연 보조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연초가 뭐 기본적으로 10,000원 이상이라고 하면 찌는 권리형 담배 이런 게 뭐 3,000원, 4,000원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적으로 연초 시장이 1,000조인데 이 전자담배 시장이 30조 시장이다. 근데 시장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시장의 그 대부분은 이제 일본 전자담배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8%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이 10%고, 그리고 동남아가 5%, 그리고 아프리카가 5%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느 정도 좀 국민소득이 뒷받침이 돼야 전자담배를 사용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유럽, 북미 쪽이 많이 판매를 한다,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국민소득이 앞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전자담배가 수요가 높아질 수 있구나라고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0% 좀 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만큼 커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일본과 그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큰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는 점입니다. 네, 글로벌 연초 시장이 1,000조 원 시장이나 되는지는 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자, 어쨌든 연초의 대체제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고, 혹은 금연 보조제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에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에 주목했나요? 하나증권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이제 그 목표가는 제시를 하진 않았습니다. 제목 보시면 압도적인 실적 기반 밸류에이션 레벨업 기대라고 언급을 했고요.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경쟁사 사례를 볼 때 매우 가파른 주가 퍼포먼스가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가파른 밸류에이션 레벨업이 되고 있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 이제 독보적인 호실적이다. 그래서 휴대폰 사업에서 본업인 휴대폰 사업도 계속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요. 동사는 이제 스마트폰 쪽에 티타늄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전자담배 사업도 계속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전자담배 시장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우리 기업 말고 다른 기업들, 국내 쪽 다른 기업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A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4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B사는 마이너스 28억, 그리고 C사 정도는 6억 정도밖에 실적,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동사는 1분기 대비해 봤을 때 영업이익이 154억이 나왔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압도적인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메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인 벤더라는 점입니다. 이 메인 벤더는 뭐냐면 글로벌 시장에서 1위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필립 모리스의 동사가 공급을 하는 주된 파트너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일하게 이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동사와 유사한 케이스로 아마 A사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A사가 제가 알기로는 EM텍인 것 같아요. 이 업체가 이제 21년도에 글로벌 MS 2위 업체죠. 앞에서 얘기해 드렸듯이 BAT, 브리티시 아메리칸
그리고 타바코라는 회사의 고객사를 확보를 한 뒤에 21년부터 22년에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21년 1월에 1,900억 했던 주가가 23년 8월에 1조 200억 그러니까 400%가 넘게 상승을 했다. 뭐 이런 거가 같이 동사도 이제 필립 모리스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스마트폰 부품에 대한 수혜 성장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동사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리포트에는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세부적인 부분으로 뜯어봤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결국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1,003억 이 실적 컨센을 기록을 했는데 1,016억으로 높아졌고요. 59억 실적 컨센서스를 기록을 했지만 73억 상회를 했다. 이게 이제 상승한 주된 이유를 보시면 역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스마트폰 부분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갤럭시 S24를 바탕으로 해서 이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갤럭시 링에도 동사의 메탈 그런 소재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담배가 가파르다. 그래서 매출액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전장용 부품 쪽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가 이제 북미 MS 1위 아마 테슬라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전장 부품 양산을 테스트를 좀 진행을 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면 신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폴더블 폰까지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실적은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전자담배와 더불어서 그 폴더블 폰이나 갤럭시 S24에 대한 메탈 소재 그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거기에 전장 부품까지도 더해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를 이 리포트에서는 제시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본업인 휴대폰 부품 사업 그리고 신규 진출 사업인 전자담배 부분에서에도 이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고 여기에 전장 부품 산업으로도 좀 확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에 있는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역시 동사가 가장 이제 가파르게 실적을 보일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보일 수 있는 쪽이 이 전자담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담배 쪽이 이제 필립 모리스에서 이 수주를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 시장이 진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수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전자담배 1위 시장이 일본 시장이기 때문에 일본에 얼마만큼 빠르게 좀 침투를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특허 소송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BAT와 연초 특허 분쟁이 있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FDA 관련된 승인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응 모델이 1개에서 2개 모델로 확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동사가 커버할 수 있는 쪽도 1개 모델에서 2개 모델로 확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일본 시장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현금성 자산이 좀 상당히 커요. 네.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500억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500억 이상을 가지고 뭘 할 거냐? 다양한 설비 투자에 뭐 활용을 하겠다라고 보고 있지만 뭐 PCB 쪽에 대한 그 쓰임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자담배에 사용을 하면 PCB도 들어가기 때문에 PCB를 아예 만드는 업체를 인수도 고려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담배 쪽 관련돼서 이 신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 전장 쪽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관심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을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리포트에서는 가격이 제시가 안 됐는데 설명 들어보면은 우상향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지난주 월요일 기준으로 이 수익성적인 부분으로만 평가를 하면 PER이 4.8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격적인 매력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0배 정도만 보더라도 뭐 12,600원 이상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이게 전자담배이기 때문에 전자담배를 구성을 하고 있는 기업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평가받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그래도 갤럭시 S24나 폴더블 폰 여러 가지 메탈 케이스 소재에 대한 부분이
전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못해도 10배 이상은 충분히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보면 최근 이제 고점 부근이 한 7,500원 정도 시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7,000원을 좀 돌파를 하면 목표가는 한 7,500원 이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게 길게 보면 이 월봉상 보셔도 이 단기적인 고점이 이 7,000원에서 8,000원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를 돌파를 하는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는 7,500원을 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1차적 기술적 목표가는 7,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UIL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리포트 세방전지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의 네, 리포트고요.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했다. 영업이익률은 11.4%. 그리고 차량용 전지류 판매량 및 단가 상승의 매출 증가, 고부가 AGM 배터리 비중의 상승, 그리고 환율 상승 효과,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전기차 시장 성장 이중 수혜를 받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화재에 대한 그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포르투갈에서는 테슬라 차량에서 불이 나가지고 200대 차량에 불이 탔다고 하잖아요. 자, 2차 전지 투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2차 전지 쪽 관련돼서 이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8월 5일이죠. 뭐 블랙 먼데이라고 했었던 그 시점에서 지금 2주가 지난 상황입니다. 근데 네. 뭐 이렇게 딱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이 뒷받침이 돼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 올라왔고요.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 쪽은 이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 뭐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쪽 섹터를 보시면 역시나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금융 쪽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쪽이 그나마 좀 낙폭이 컸었던 부분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실적이 부진했었던 쪽 보시면 뭐 2차 전지나 음식료 쪽 관련된 부분은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좀 더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치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배터리만 이 셀만 만드는 업체들은 요새는 그렇게 크게 반향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상승을 하더라도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해드린 대로 지난번에 언급을 해드린 종목들 SFA도 2차 전지와 반도체 장비 쪽을 같이 하고 있는 업체고, 그리고 인터플렉스도 이 PCB 쪽이 전장 쪽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가치금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2차 전지만 전반적으로 하는 기업들보다는 이렇게 따로 가치금 하는 업체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세방전지도 2차 전지 셀을 만든다기보다는 이제 2차 전지 반도체로 말씀드리면 HBM과 레거시 반도체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동사는 뭐 레거시 반도체를 만드는 기본적인 전지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배터리 셀을 만드는 이제 HBM 쪽 관련돼서는 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고, 그리고 누가 전기차가 되든 하이브리드가 되든 상관없이 자동차가 많이 생산만 된다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효과를 지닐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차별화되는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시를 좀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폭락 이후에는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섹터 위주로 다시 회복이 잘 되고 있는데 2차 전지 쪽 내에서는 배터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리포트 내용 좀 살펴볼까요? 예, 하나증권에서 발표했고요. 역시나 이제 목표가는 미제시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 보시면 하이브리드가 차가 좋든 아니면 전기차가 좋든 성장합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1분기 영업이익률은 11.4%를 기록을 했다. 2분기 때요. 그래서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증가를 했고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다. 그래서 좋았던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그겁니다. 차량용 전지류에 대한 매출이 늘어났고 여기에 뭐 판매 수량이라든지 판매 단가가 동반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좀 세부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제 고부가 AGM 전지,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AGM 전지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그리고 환율 상승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원자재 납에 대한
그런 이제 안정적인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그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덜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고요. 연결자회사 호조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 그래서 세방 리튬 전지라고 하는 업체가 108% 상승을 했고요. 상신금속 역시나 9% 성장을 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높은 외형 성장에 따른 이제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원재료 비용의 안정적인 부분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단락은 하이브리드용 AGM 및 자회사 세방 리튬 배터리에 대한 고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성장 사업을 두 개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고성능 축전지 AGM 배터리에 대한 성장이다. 근데 이 AGM 배터리가 기존 납축전지보다 긴 수명이고요. 그리고 높은 성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가솔린이나 뭐 디젤 쪽에 사용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쪽이나 전기차 시동을 걸고 줄어들고 걸고 끄고 하는 거에 대해서만 좀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메탈 플레이트 그 전지보다는 이 가격도 높고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증설 물량인데 이 AGM 배터리 관련된 그 생산 능력이 400만 개에서 연말까지 100만 개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 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물량이 지금 이제 해외 쪽에 대한 판매가 어느 정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자회사 세방 리튬 배터리 관련된 부분인데 이 자회사 세방 리튬 배터리의 이제 지분이 92%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매출액이 2분기 때 883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누적 1,470억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근데 22년에 하반기에 298억을 했던 그런 실적이 2023년에는 1,780억까지 늘어났고요. 이게 올해 매출액은 한 3천억 이상도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 자회사 쪽에서도 그 부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쪽과 그리고 전기차용 부분에서 계속 수혜가 되고 있다. 그래서 AGM 배터리 관련된 부분과 더불어서 수주 물량이 확대되고 있고 가격도 높기 때문에 역시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리포트엔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세방전지가 그 자동차 본인 열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로켓 배터리, 그렇죠. 네, 그거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자 이곳인데 자회사의 고성장이 좀 주목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리포트 바깥에 있는 내용도 들어볼까요? 이게 AGM 배터리라고 하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차량이 정지했을 때 불필요한 공전 회전율을 없애기 위해서 엔진이 잠깐 꺼졌다가 출발하려고 하면 다시 켜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원래 가솔린과 디젤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여기 여러 안전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편의 장치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각종 센서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AGM 배터리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솔린, 디젤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기차 모든 라인과 더불어서 기존 내연기관차에도 모든 사용이 되고 있어서 이 AGM 배터리에 대한 시장 자체가 엄청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회사 세방 리튬 배터리 관련된 부분인데 이 세방 리튬 배터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배터리를 만드는 셀을 그러니까 배터리 셀을 가져와서 이제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그리고 냉각 장치를 더해요. 거기에 배터리 모듈화로 조립을 해서 배터리 팩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차 전지만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보다는 다양한 그런 조립을 해야 되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캐즘에 대한 영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 완전히 뭐 죽어버린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립을 해서 어셈블리를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조금 더 다른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업체보다는 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무슨 차가 팔리든 전기차가 팔리든 내연기관차가 팔리든 하이브리드가 차가 팔리든 이 배터리는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세방전지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가격을 여쭤볼게요. 목표가가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가격적인 매력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하나증권에서도 뭐 언급을 미제시를 하긴 했지만 부채 비율이 49%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만 1,800억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난주 가격으로 수익성적인 부분으로만 평가를 해보면 6.3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뭐 10배를 본다라고 해도 뭐 15만 원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언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최근에 단기적인 12만 원을 찍고 좀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완전히 끝난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AGM 배터리 시장은 계속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주봉상 월봉상 보시면 지난번 21년 고점을 찍었었던 가격이 14만 6,500원이에요. 근데 이때보다 지금 실적이 그렇게 더 나쁘냐? 나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좋으면 좋았지 뭐 나빠진 거는 전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단기적인 뭐 목표가는 한 11만 원 제시를 해드릴 테지만 11만 원, 뭐 오늘 많이 상승을 해서 지금 11만 원이 바로 앞선 고점이에요. 그래서 네. 12만 원까지 대응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도 한번 갱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15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두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는 11만 원인데 이건 뭐 오늘도 달성이 될 수도 네. 있는데 지금 그런 수준이고요. 이후에는 12만 원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15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19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TV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 성장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전체 출하량 중 15%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폭스바겐의 멀티밴 T7 모델의 신차용 타이어로 편안한 주행감과 안정성을 높인 엑스타 HS52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효성 TNC는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섬유 전시회 2024 PIS에 참가해 기능성 섬유 브랜드 크레오라와 친환경 섬유 브랜드 리젠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 스타트업 텔레픽스는 자체 개발한 위성용 고성능 인공지능 프로세서 테트라플렉스를 우주에 보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놀자 그룹은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연내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 트리플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등 메가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유제약이 올해 상반기 체질 개선과 시스템 개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단행한 효과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30.7% 증가한 84억 4,8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외부 충격에 따른 비용이 많이 올라서 한전 적자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부터 티몬 위메프에서 상품권과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 분쟁 조정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입니다. 수익률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 공개해 주시죠.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파미셀이라는 기업입니다. 최근 증시가 생각보다 잘 반등하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앞으로는 조금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횡보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개별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혹은 이제
현재 최근에 그에 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원숭이 두창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미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엠폭스라고도 하고 원숭이 두창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해당 질병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것을 과거 2020년도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모든 것을 이제 방역을 위해서 차단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자신이 이제 할 수 있는 그 WHO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수위의 제재를 현재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 한국에서도 유행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WHO의 권고가 나온 원숭이 두창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가 파동이 잘 나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단기간에 추가적인 급등세가 좀 더 예상이 되니까 해당 기업을 잘 주목해 보시면 좋겠죠. 특히나 이 파미셀이라는 기업은요. 지금 현재 이 원숭이 두창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 치료제 핵심 원료를 생산해서 기업에게 지금 납품하는 현재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약품을 지금 현재 키메릭스라는 기업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현재 시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주목해 보시면 그냥 이슈에 단순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까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미셀을 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거래량 때문입니다. 다달 세계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거래량이 얼마나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처음에 드릴 때는 3년 이내 최대 거래량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오늘 장중 내내 거래량이 더 나오면서 4년 내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거래량의 수위는 어느 정도 수냐면 과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당시에 거래량의 수준까지 올라왔었거든요. 초기에 비슷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해지면서 주가는 200포인트가 넘게 상승했는데 물론 200포인트까지는 못 가겠지만 이번 파동도 그에 준하는 지금 이제 강한 상승세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한 바닥에서부터 한 100포인트 정도의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열렸다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관련된 주식들 이렇게 급반등하는 상승하는 기업들은요. 초반에 이제 급등락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8,000원 정도까지 눌림목이 좀 나올 수 있다고 현재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8,000원짜리까지 조정이 받았을 때 우리는 매수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자리 같은 경우에는 8,800원짜리로 단기 상승, 다시 한번 상승, 전고점 뚫어줄 거라고 봐서 10포인트 이상으로 잡았고요. 손절가 자리는 7,500원짜리를 잡아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8,000원짜리 이하 자리 오시면 천천히 2, 3거래일 분할 매수하시고 튀어주면 매도하는 쪽으로 가져가시면서 수익 실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미셀의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파미셀의 투자 포인트 저와 함께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엠폭스 확산에 따른 이 관련된 종목들 시장 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WHO에서도 엠폭스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그런 상황이죠. 관련된 수혜 기대감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최대 거래량 이후 추가 단기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부분도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8,8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제가 기존에 한번 드렸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드린 이후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대성에너지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아시겠지만 대성에너지 기업은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사이가 조금 좋아지나 싶었는데 다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하면서 싸움이 시작됐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좀 어느 정도 해결되나 싶었는데 왜 또 싸움을 거냐라고 하니까 사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러시아의 점령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곳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완충 지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 대응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좀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본토 공격을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이 휴전 협정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뜻이고요. 사실 두 사이가 조금 괜찮아지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저가를 찍었었는데 아마 다시 한 번 더 천연가스 움직임이 흔들릴 수 있다라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이 천연가스의 가격 자체가 애초에 저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갈지 떨어져도 사실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긍정적인 구간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여름이지만 아직 덥지만 이제 슬슬 8월 말이 지나가면은 여름이 끝나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번 8월 말에서 9월 초쯤 되면은 슬슬 날씨가 점점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낮엔 더울 수 있겠지만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에 점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라니냐의 시대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비도 많이 오고 축축했죠. 여름에 라니냐가 원래 그렇습니다. 좀 과하게 그렇고 겨울엔 또 과하게 춥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시 한번 이 천연가스가 흔들릴 수 있고 거기에 따라 관련된 기업이 대성에너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에너지를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고 주가가 찍고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지금 기회가 왔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자 말고 내일자 시초가 이하부터 공략을 하시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일단 11,200원 라인대 지키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돌파를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죠. 네, 일단 1차 보고 가시고요. 손절가는 저가인데 매물대죠. 가장 매물이 많은 구간인 9,000원 지키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성에너지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9일에 이미 추천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목표가 달성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 자리가 왔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하반기부터 라니냐의 도래가 예상되는데 이 이상 기후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고요.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도 다시 한번 부각되는 상황에서 목표가 11,200원, 손절가 9,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세이트S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확인해 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유스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입니다. 잭스맥스 운영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하죠.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엇갈리네요. 처음부터 엇갈렸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 잭스믹스 재구매율이 워낙 좋고 국내에서 판매량도 좋고요. 일단 2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일단 지금 뭐 중국 진출한 거는 이제 매출에 반영도 안 됐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매장 수를 늘리고 있는데 그걸 대행해주는 YY 스포츠라는 회사 자체가 이게 손실을 본인들이 다 보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물건만 대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확장 관련돼서는 여전히 약간 우호적으로 되어 있다, 계약 자체가. 그런 부분이랑 지금 대만, 일본 쪽으로도 지금 매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2분기에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그럼 3분기엔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스타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확장에
여전히 좋고 국내에서 재판매율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정적인 소비층을 만들었다는 게 가장 핵심 소비층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한마디로 단골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그때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 이후에 조정을 지금 가격 조정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의 조정이면 충분히 한번 다시 들어가봐도 되지 않겠나 해서 갖고 나왔고요. 뭐 여전히 외국인들 지금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라는 부분, 기관들도 매수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서 앞으로 시간 언제 한번 튀어 올라올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오늘 종가 무렵에는 한번 사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 이미 좋았었고 이 해외 매출 성장 기대감 살아있기 때문에 3분기에도 이에 따른 기대감 유효하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X 주셨네요. 네,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주가의 흐름을 방향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어떤 기대감이 나와서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건 맞습니다만은 그다음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좀 보수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화장품하고 의류하고 좀 다른 점은 화장품은 동시다발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지난 5월달, 6월달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쭉 보여줬다라면 네. 사실은 의류주들은 지금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을 제외하고는 딱히 주목받을 만한 기업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엄밀히 따지면 혼자 지속적으로 오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업황 자체가 의류주 자체가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만 움직이기에는 조금 더 주가의 방향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게 그러니까 놀랄 정도로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3분기나 4분기가 좀 연속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계절적으로 성수기 시즌에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3분기까지는 아마 성수기일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매출이 얼마나 좀 안정세를 띌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 오늘은 좀 X를 좀 표시했습니다. 네, 성장 모멘텀은 확실한 것 같은데, 자, 지금 가격이 조정을 잘 받고 있다라는 의견, 혹은 주가 방향성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자, 이제는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역대급 수주 잭팟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파업도 좀 이제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HD 현대중공업 두 분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 빠르게 들어주셨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은 오늘 시장이 한 1%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1시 이후에 조금 빠르게 하락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화가 다시 한번 좀 강세를 띠고 있고, 네. 한 원화가 20원 정도 강세를 띠고 있는 건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1330원 초반까지도 지금 밀려있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좀 띠고 있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수출주들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감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하락폭을 더 키움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쪽이 지금 금융하고 조선주입니다. 일단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좀 이들 섹터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이 흔들려도 조금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꾸준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뿐이 아니라 조선주들은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이 나오고 있죠. 대규모 수주가 계속 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신조선가를 계속해서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사이클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신조선가도 역대 최대치를 올해 최고치를 올해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또 수주라는 게 예전하고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크가 꽉 차고 한 3, 4년치 수주가 꽉 차게 되면 수주를 일부러 안 받는 부분들, 못 받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라는 게 딱 인도를 제때 해줘야 되는데 도크가 꽉 차게 되면은 인도를 제대로 못 해줄 수 있다 보니까 그 리스크를 안기 싫어서 수주를 공격적으로 안 하는데, 요즘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중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수주를 안 했을 때 그 부분을 중국이 소화해냈는데, 막상 중대형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중대형 LNG선을 수주해서 건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안 된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를 차라리 조금 늦게 받더라도 그냥 잘 만드는 곳에다가
건조를 하겠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흐름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수주가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실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저가 수주했었던 부분들이 배가 인도가 되고 또 그 배들을 건조하면서 실적이 좋지 못했었다라면, 이게 지난 1분기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제 상당 부분 물량이 빠지고 새롭게 건조하는 배들은 높은 가격에 좋은 가격에 계약을 한 배들이 들어가지기 때문에 이 매출 성장, 이익 개선이 한두 분기만에 끝날 가능성은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주가는 사실은 물론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더 움직일 룸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최근 한 달 정도 좀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도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약간의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파업은 어떻게 보세요? 파업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파업 관련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현대차, 기아 보시면 매년 쟁투의 계절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파업을 자주 했었는데, 파업했다고 해서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거나 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파업 자체가 뭐 1년, 2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예, 예. 네. 단기적인 부분들을 제조업 일수가 좀 줄어드는 부분들인 것이지, 이런 것들 자체가 전체 매출이라든지 건조하는데 저는 큰 문제는 없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은 뭐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파업이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이다. 이러한 이익 개선세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2분기 실적 나왔는데요.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AI 시장의 성장성,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엇갈렸습니다.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일단 뭐 지금 오늘 반도체 빠지는 것들 전반적으로 오늘 갑자기 엔화의 급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을 좀 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낙폭을 더 키우니까 지금 오늘 한 적당한 조정에서 갑자기 깊은 조정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분위기는 한 대 세게 맞은 사람은 원래 주먹만 봐도 피하죠. 그래서 지금 엔화가 갑자기 이제 급등하고 니케이가 빠지니까 또 미국의 또 일본의 금리를 더 인상할지도 모른다라는 또 월가의 어떤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또 그런 말을 떠들어서 지금 또 시장이 또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2분기 실적 가이던스만큼 잘 나왔고 영업이익률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공장 관련돼서 이제 추가 캐파 증설이 있었기 때문에 3분기엔 더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더 늘 걸로 보고 있고요. 성장세는 여전한데 지금 주가는 폭락 이후에 제자리를 다 찾고 나서 지금 하이닉스와 똑같은 흐름을 가고 있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의 흐름과 비슷한 움직임을 계속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점차 이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면 다시 한번 이수페타시스는 정고점을 향해서 갈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유창희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X 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기술주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수페타시스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지만, 일단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의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지 못한다라면 이수페타시스도 혼자 가긴 힘들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엔비디아 하나,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쪽인데, 네. 이 레거시 반도체도 결국엔 엔비디아 쪽으로 해서 HBM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레거시 반도체의 안정적인 수요, 가격 상승이 나오는 것이지, 갑자기 엔비디아 그 HBM의 수요가 급감하게 된다면 레거시 반도체도 뭐 가격 다시 폭락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IT 기기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반도체 시장이 좀 안정세를 띄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엔비디아는 저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 자리도 그렇게 썩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번 차트 한번 보신다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쌍봉 혹은 뭐 그 헤드앤숄더 형식의 모양으로 갈 수도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폭락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 결국에는 이번 달 말일에 28일인가요? 29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결국은 주가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적게는 뭐 20%, 많게는 한 30% 정도 반등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페타시스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8월 5일 저점 대비 40% 정도 올라왔습니다. 오늘 3%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땐 반도체에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상승 하락이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잘못 들어가게 된다라면 오히려 엇박자를 타면서 손실을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한 일주일 정도에서 2주 정도는 중립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8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중립적인 관점에서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포인트 잡아주셨어요. 앞서서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환율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이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엔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아무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번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환율 변동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창희 대표님, 네. 시장 바라볼 때 환율 어떤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중점을 두고 살펴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보더라도 엔화의 강세보다 원화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은 증시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봤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경쟁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엔화 강세가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를 하고 대비된다라면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동반해서 강세를 띠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20원 정도 원화가 강세를 띠면서 1,330원 뭐 초반까지 하락을 한 원화가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원화 강세를 띈다라면 아무래도 제조업 관련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30원을 지켜진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 다 물량이 나올 만큼 나오지 않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140엔을 위협하는 정도의 모습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대신에 엔화가 강세를 띠면서 약간의 그 증시를 흔들 수는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모습이 또 연출되면서 시장이 좀 하락을 좀 크게 보여준다. 그러면서 만약에 종합주가 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뭐 2,550포인트 그러니까 2,600포인트를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저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의 어쨌든 증시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V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지난 8월 3일, 8월 5일에 하락했었던 걸 상당 부분 되돌려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여기서 약간 높은 변동성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상승 하락이 반복되는 모습이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외부 변수보다도 국내적으로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그래서 약간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놓고서는 방향성을 계속해서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스페타시스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래 아울러서 환율도 좀 주시를 해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한농화성인데요. 6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자 두 분 여기서 엇갈렸군요. 이건희 대표님은 X를 드셨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부터 들어볼게요. 한농화성 지금 뭐 올라오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러니까 뭐 화재 이후로 이제 전기차 화재가 좀 본격적으로 이제 수면 위로 오르면서 사실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이제 같이 올라왔는데 워낙 또 많이 빠져 있었고요. 예전에 한번 전고체 배터리 이제 삼성 SDI가 2026년까지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한농화성이 한 2만 원대, 22만 6천 원대까지 이제 한번 상승을 했다가 뭐 모든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더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부담이 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련된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면 생각보다 반등 정도의 수준이고 이게 뭐 당장 이거 가지고 이슈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돈 버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 뭐 아직 멀었다고 하고 지금 오히려 LG 에너지솔루션은 29년이나 돼야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밀어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쪽으로 돈을 벌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정도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오히려 한농화성은 너무 테마성이 짙다라는 부분에서 좀 X를 들었습니다. 예, 자 지금은 뭐 반등 수준이다. 네, 테마성이 짙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유창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약간 윗골에 나온 부분들은 좀 시장이 좀 하락을 좀 키우다 보니까 차익선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배터리 관련돼서 전기차 포비아가 뭐 있을 정도라고 하면서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좀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나오는 게 배터리 관련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부분들, 혹은 소비자 선택권을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제조사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당연하죠. 배터리 가격이 차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어떤 배터리를 쓰는지도 모르는 이번에 벤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갔을 때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결국엔 이제 화재라는 것이죠. 화재가 한번 나게 된다라면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고차 배터리로 좀 빠르게 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 실적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는 좀 상승을 좀 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 정도에는 한 번 정도는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이 부각되는 측면에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오플로에 대해서 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X 의견 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예, 제가 이오플로우를 예전에 한번 탐방을 한번 갔다 왔었는데 네. 뭐 회사 좋습니다. 뭐 다 좋은데 지금 문제는 이오플로우가 원하는 거는 메드트로닉스가 다시 한번 인수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 이오플로우가 지금 다시 이제 급락했다가 살아났던 이유를 보면 네. 결국에 그때 미국의 이제 경쟁사의 이제 소송이 걸리면서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 11월 달이었는데 그때 이미 이제 메드트로닉스 쪽에서 인수 의향을 밝히면서 거의 3만 원 근처까지 2만 9천 원까지 상승했다가 이게 이제 취소가 이제 이 특허 관련 소송이 걸리면서 이게 다 빠졌거든요, 사실.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좋지 않을 거다. 그 해소가 되긴 했지만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오플로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한 주의 출발, 오늘 양대지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시장 공포감이 커지는 그런 국면이었죠. 또 아무래도 단기 반등에 따른 어느 정도 피로감도 누적이 됐을 겁니다. 오늘 또 원하는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주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49% 정도 밀렸고요. 1332원 40전 수준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로 공개도 대기하고 있고요. 잭슨홀 미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잭슨홀 미팅의 경우에는 이 통화 정책의 변곡이 예상되는 시기에 위로도 아래로도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 어떤 언급이 나올지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된 채로 소폭의 약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최근 코스피 상승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도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었죠. 특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중심으로 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됐습니다. 장중 2,700선 턱 밑까지 갔던 주가는 환율 변동성에 이 수출주들이 밀리면서 지수가 크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85% 빠지면서 2,674선 수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그 분위기 오래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이탈되면서 대형주 중심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과 함께 관련된 테마가 확산되는 모습 포착이 됐었죠. 코스닥은 1.1%대 하락을 기록했고요. 777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크게 밀렸습니다. 동반 2%대 하락률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는 결국 8만 원 선 이탈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9만 3,9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사실 장 초반에는 오전에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현기차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상대적인 이 안정성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일부 매기가 돌았는데요. 하지만 역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장중 보합으로 전환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생물보안법 통과와 관련된 기대감에 장 초반에는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역시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기아차 역시 하락한 가운데 다음 장 흐름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0.2%대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기아차 2%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앞서서 이 밸류업 관련주들 시장 안에서 돋보였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는데요.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이 주주 환원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밸류업 모멘텀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3.5%대 강세 흐름, 그리고 신한지주는 3%대 상승을 기록하면서 57,2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삼성 SDI가 3.5%대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전고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I는 하락을 했는데 이 전고체 밸류체인 안에서 관련된 종목들은 또 일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2%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현대모비스는 0.2%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의 부진 속에서 에코프로 그룹주 크게 밀렸습니다. 에코프로 BM이 5%대 약세를 기록했고요. 에코프로도 4.5%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엔캠이 최근 불기둥을 뿜었었는데요. 오늘은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2.8% 빠지면서 20만 5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삼천당 제약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비만주 관련된 이슈들 함께 묶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장 비만주 내에서 펩트론이 급락 흐름을 보였었죠. 유중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 삼천당 제약은 6.5%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15만 5,100원을 기록했습니다. 복톡스 관련주들 시장 안에서 견조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휴젤이 5%대 강세 흐름 나타낸 가운데 오늘 소부장주 내에서는 리노공업이 5.6% 크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게임주 투자자라면 주목하셔야 될 이벤트, 이제 게임스컴이 개최가 되죠. 독일에서 열리는데요. 관련된 기대감이 있지만 펄어비스의 주가는 크게 가지 못했습니다. 0.2%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최근 이 로봇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4.07% 오르면서 14만 8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요. 이건희 대표님, 내일장 체크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일단 뭐 내일장은 특별하게 지금 체크할 것보다는 오늘 장중 보면 환율이 가장 좀 중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외국인들은 선물을 좀 사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5천억 이상 지금 매수를 5천 계약 이상 매수하고 있고요. 금액으로 보면 한 5천억 정도 상회에서 지금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외국인들의 흐름, 그다음에 환율의 흐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경 쓰기 싫은 엔달러 환율도 계속 봐야 되니까 이것도 좀 짜증이 나긴 하지만 당분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주식 한 17년 넘게 하면서 엔화를 보는 거는 참 이번 달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한번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NKD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됐는지 안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지금 우에다 총재가 지금 일본은행 총재가
금요일 날 또 발표를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지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경계 심리도 시장에 좀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환율과 또 엔달러 흐름까지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유창희 대표님은 내일 체크해야 할 부분 어떤 거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뭐 일단은 뭐 갑작스럽게 원화하고 엔화가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환율적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원화하고 엔화가 얼마나 동조를 띄는지, 지난번에는 디커플링이었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동조세가 강하게 이루어진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결국은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그래도 막판에 이제 낙폭을 조금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네. 외국인들이 코스피 관련해 코스피 쪽에 거래소 쪽에서 조금 매수가 막판에 좀 매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 500억 정도, 한 600억 정도 매수가 줄었고 매도가 줄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이 매수가 내일 좀 얼마 좀 커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일 증시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략 후강이냐 정강 후약이냐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전략 후강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침에 좀 약하게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오전에 갈수록 하락을 줄이거나 혹은 상승폭을 키우는 것인데 정강 후약은 아침에 상승 혹은 아침에 약보합 출발한 다음에 오히려 오전에 갈수록 상승을 지키지 못하거나 하락이 조금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반등을 강하게 준 거에 따른 차익선 매물이 좀 신규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으로 봤을 때 어느 식으로 이제 하루가 마감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저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반등이 중요하다. 왜냐면 어찌됐든 오늘 하루 쉬었습니다. 그러면 내일하고 내일 모레 조금 강하게 제법 반등이 나와줘야지 반도체 버텨주는구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조정이 나왔을 때 속절없이 밀린다? 그러면 반도체가 조금은 못하다라는 이미지가 인식이 생길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 반도체나 자동차의 반등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나올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와 자동차주의 시세 내일장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주도 섹터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기존의 주도주 가던 애들 봐야 될까요? 아니면 낙폭 과대해서 기회 찾아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주도 섹터 보면 오늘 조선주 정도가 살아남아 있죠. 네. 금융주랑 조선주 정도가 살아남아 있고 나머지 금융주, 조선주 또 한동안 또 별로 지난주에 재미가 없었습니다. 빠진 것도 별로 없었지만 그래서 반도체랑 바이오 섹터도 빠진 건 없는데 지난 주말부터 조금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일 과연 반도체, 바이오 섹터가 얼마나 지금 다시 좋은 흐름을 이어갈지. 오늘은 이제 펩트론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악동 역할을 했다. 네. 바이오 쪽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펩트론도 오늘 시가보다 높게 끝났다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는 게 이렇게 보시면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답은 모릅니다. 이게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제 오늘 상황은 그랬다라는 부분에서는 내일 또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반도체가 이제 아까 이창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로에 서 있죠. 여기서 이제 내일까지 또 빠지면 또 믿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 2% 이상 빠졌는데 그럼 여기서 내일은 그래도 뭐 그러니까 강보합권 정도라도 좀 나와줘야 사실은 여기서 좀 이제 옆으로 기다가 다시 올라가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내일 상황은 여전히 반도체가 저는 또 다시 반등을 좀 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2차 전지 관련돼서는 한 번도 좋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네. 지금 계속 흘러내리죠. 네. 올라올 때 조금 올라오고 빠질 때 많이 빠지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2차 전지는 11월 달에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유창희 대표님께 여쭤볼 텐데요. 자, 한 1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은 내동매매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주식 비중이 많으시다. 그러면은 수익 손실 여부를 떠나서 일정 부분 현금을 제가 보기에는 주초, 그러니까 목요일 정도까지는 한 30% 이상은
확보하셔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한 50%까지 저는 확보했으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일단은 반도체 자동차가 얼마나 반등을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혹은 주도주가 지금 다시 기존의 주도주로 옮겨진다라면 금융주하고 조선주들 그리고 바이오주가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내일은 요 두 개의 섹터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조선, 바이오, 금융에서 어느 쪽에서 힘겨루기 해서 우세를 띄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러면 그쪽은 앞으로 좀 더 좋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 투자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금 확보, 리스크 관리, 무리한 매수는 경계하자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